네, 안녕하세요. 교육사회 1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교육학의 기본적 질문입니다. 교육사회학은 교육의 사회성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얻으려는 지적 활동입니다. 사회 현상으로서의 교육을 기술하고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활동입니다. 사회 현상으로서의 교육은 개인적 교육 행위는 물론이고 집단적 교육 행위를 포함하며 교육을 둘러싼 국제 관계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교육 행위는 교육하는 행위와 아울러 교육받는 행위, 즉 학습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교육 행위는 또한 교육적으로 가치롭다는 의미의 교육적 행위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 해롭다는 의미의 반교육적 행위 및 비교육적 행위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교육사회학은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교육활동이든 학습활동이든 교육적이든 비교육적이든 교육에 관한 모든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여 그것에 관한 지식을 쌓고 이론을 형성하려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이 사회적 속성을 지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그 자체로서 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육의 대표적인 기관인 학교는 사회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사회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사회적 결과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은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축적된 문화이므로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교육 현상을 갖다가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 어떤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교육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점입니다. 자, 사물은 그것을 보는 눈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즉, 관점이 다르면 같은 현상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론이 생겨납니다. 자, 어느 학문이나 여러 이론이 있게 마련이고 이론들은 서로 경쟁하며 부침합니다. 만약 한 가지 이론밖에 없다면 그것은 이론이 아니고 강령일 것입니다. 누구나 당연한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하여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고 새롭게 보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학문이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합니다. 자, 그런 일에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학문하는 사람이라는 일컬음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로운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 사회와 의문의 제기를 억압하는 사회는 침체되어 결국 생명력을 잃습니다. 자, 관점과 관련돼서 잘못된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자, 어느 누구의 관점이 가장 올바른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렇게 좋지 못한 질문입니다. 자, 올바른 질문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각 관점은 교육의 어떤 측면에 주된 관심을 가지며 어떤 측면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가, 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자, 개인적 입장, political stance를 선택하는 건데, 자, 특정 상황, 자, 지금 여기에서 어느 한 관점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관점을 선택해야 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프레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임의 가장 흔한 정의는 창문이나 엑자이틀 혹은 안경테입니다. 이 모두 어떤 대상을 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프레임은 뚜렷한 경계 없이 이 펼쳐진 대상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장면이나 특정한 대상들을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 골라내는 기능을 합니다. 자, 광활하게 펼쳐진 풍경 중 어느 곳에 프레임을 맞춰 사진을 찍을 것인가 고민하는 작가가 양쪽 엄지와 검지로 사각 프레임을 만들어 여기저기 갖다 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동일한 장면을 대하고도 작가들마다 찍어낸 사진이 다른 이유는 그들이 사용한 프레임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물리학에서도 이걸 기준틀 혹은 준거체계, 참조틀, 참조체계,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역시 세상을 관찰하는 데 사용되는 어떤 특정한 관점을 의미합니다. 자, 특히 어떤 물체의 위치와 운동을 표현하는 어떤 좌표를 뜻합니다. 자, 심리학은 물론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프레임을 세상을 보는 틀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프레임은 한마디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입니다. 자,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어떤 세상을 향한 마인드세트, 세상에 대한 은유,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모두 프레임의 범주에 포함되는 말입니다. 자, 마음을 비춰보는 창으로서의 프레임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어떤 조력자 역할을 하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세상을 제한하는 그런 검열관의 역할을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프레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어떤 정신적인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자, 프레임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우리가 짜는 계획,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의 행동의 좋고 나쁜 결과를 결정합니다. 자, 정치에서 프레임은 사회 정책과 그 정책을 수행하고자 수립하는 어떤 제도를 형성합니다. 자, 프레임을 바꾸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프레임을 재구성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인 변화입니다. 프레임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대중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식으로 통용되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프레임은 언어로 작동되기 때문에 새로운 프레임을 위해서는 새로운 언어가 요구됩니다. 다르게 생각하려면 우선 다르게 말해야 합니다.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철학적으로 이념은 순수한 이성에 의하여 얻어지는 최고 개념으로 플라톤에게서는 존재자의 원형을 이루는 영원 불변한 실제를 뜻합니다. 근대의 데카르트나 영국의 경험론에서는 인간의 주관적인 의식 내용, 곧 관념을 뜻했으며 독일의 관념론, 특히 칸트 철학에서는 경험을 초월한 선험적인 이데아 또는 순수 이성의 개념을 뜻했습니다. 사전적으로 이념은 이성으로부터 얻은 최고의 개념으로 온 경험을 통제하는 주체라고 정의되지만, 자, 실제 세계에서 이념은 흔히 어떤 집단이 특별한 이성적인 판단이나 사유작용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진리 또는 당위로 받아들이는 신념 또는 가치체계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이념과 비슷하게 쓰이는 이데올로기는, 자, 이념이 정치적으로 극단화돼서 마음속 신념으로 교조화하고 상대방을 적대적으로 배척해서 정치적 진영 투쟁으로 일관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자, 이념은 일종의 상징적 구조물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이 일정한 세계관을 갖도록 하며 집단 심리 형성을 통해서 집단 구성원들을 결속시키는 응집력을 제공합니다. 자, 대외적으로는 표출되는 인간의 모든 활동에는 이러한 이념이 기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권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권력은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권력은 소유, 억압, 금지와 같이 부정적인 의미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의해 생성된 그물망 같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인과적 관계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자, 애고가 권력에 근거하여 타자로 하여금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특정 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미친다. 권력은 애고에게 타자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결정을 관철하는 능력을 준다. 따라서 에고의 권력은 타자의 자유를 제한하며 타자는 자신에게 낯선 에고의 의지를 참고 견뎌내야 한다. 하지만 권력에 대한 이러한 통상적 이해는 권력이 갖는 복합성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권력의 행사는 저항을 분쇄하거나 복종을 광렬하는 시도만으로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권력이 반드시 강제라는 형태를 띠는 것은 아니다. 권력은 강제가 아니라 습관으로서 등장할 때 더 큰 안정성을 얻는다. 절망감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쇠와 강철로 된 사슬은 부식되고 말지만 습관적으로 굳어진 관념의 결합은 더욱더 강하게 조여드는 사슬과 같다. 가장 튼튼한 제국에 흔들리지 않는 기반은 인간의 부드러운 두뇌 신경 조직 위에 세워진 것이다. 헤게모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헤게모니는 이탈리아의 실천적 막시스트인 그람시의 사상의 핵심적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발전된 서구 민주사회에서 자본주의의 억압과 착취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해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강압적인 힘의 사용만으로는 계급지배가 지속될 수 없으며 전체 사회에 대한 지적, 도덕적 지배를 구축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사회 부분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 때만이 계급지배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힘에 의한 지배에 대립되는 의한 지배의 바탕인 지적, 도덕적 영향력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헤게모니 개념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헤게모니는 시민 사회에서 피지배 계급에 대해 지배 계급이 지니는 이데올로기적 우세를 가리킵니다. 즉, 헤게모니는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으로부터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동의를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실제적, 행위의 총체적 복합체인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위대한 혁명가 안토니오 그람시는 마르크스와는 또 다른 지평을 연 위대한 투사이자 사상가입니다. 그의 사상이 너무나 대단해서 당시 무솔리니가 이끌던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권의 검찰이 1928년 재판에서 이자의 두뇌가 작동하는 것을 최소 20년 동안 중지시켜야 한다라는 유명한 말로 그람시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상가였던 거죠. 그리고 그람시는 이후 삶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람시의 두뇌는 검찰의 의도와 달리 멈추지 않았죠. 그래서 감옥에서 쓴 여러 메모들이 그의 사후에 옥중수고라는 명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이 방대한 그람시의 사상 중에 주목할 만한 대목은 진지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전에 마르크스의 주장은 자본주의가 너무 악랄해서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노동자들이 심하게 착취를 당하고 결국은 분노한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요약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은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가 아니고 굉장히 후진적인 농업 국가들, 예를 들면 러시아나 중국 이런 나라에서 벌어진 겁니다. 반면에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이 발달한 자본주의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이 벌어지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이유를 그람시가 분석을 하는데 이 통찰이 매우 뛰어납니다. 황제가 지배하는 농업 국가에서 지배자들은 민중을 무력으로 지배를 합니다. 계기면 죽여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무력으로 지배를 하는 나라는 혁명을 하기도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무력을 갖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쟤들이 총칼로 우리를 짓밟았으니 우리도 총칼 어디서 빼앗아서 혁명을 하면 됩니다. 이게 러시아에서 벌어진 사회주의 혁명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혁명의 성패가 통싸움 능력에 따라서 결판이 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은 무력만으로 지배자들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로 지배하느냐? 사회적 합의로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사회주의는 안 돼. 자본가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옳아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처럼 후진적인 농업 국가에서는 시민사회라는 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여론을 위해서 공론화가 되는 과정이나 합의를 하거나 언론이 비평을 하거나 이런 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시민사회라는 것이 오랫동안 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지성들이 좋은 지배체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끝없이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본주의가 옳아라는 합의가 당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는 레닌이 아니라 레닌 할아버지가 총칼로 혁명을 해도 성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무력혁명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시민사회가 수십 년, 수백 년 이어져 왔고 그 시민사회에서 합의가 돼 있는데 그게 혁명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아요. 다시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그람시는 이 사회적인 합의를 헤게모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발달된 사회일수록 권력은 총칼이 아니고 헤게모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배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 그람시는 헤게모니를 먼저 빼앗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즉 우리가 옳아. 지금 사회는 바뀌어야 돼. 자본주의는 극복해야 돼. 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문제라는 거죠. 그 정치 권력을 바꿔도 헤게모니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2002년 시민들의 놀라운 정치 참여로 노무현이라는 아웃사이더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한국 사회를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통령은 시민들의 참여로 바꿨어요. 그런데 그 시기 한국 사회의 헤게모니를 여전히 조중동, 재벌, 보수적인 학계가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개혁이 안 돼요. 종부세 하나 통과시키는데 거의 공론화장에서 묵사발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헤게모니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람시가 제시한 전술이 진지전이라는 개념입니다. 발달된 사회일수록 헤게모니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싸우는 방법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칼로 탄압을 하면
기동전으로 싸우면 됩니다. 그런데 헤게모니를 통해서 지배하는 자들에게는 헤게모니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헤게모니가 결정되는 사회적 합의, 그 공론의 장으로 우리 편 누군가를 파견하는 거죠. 그래서 말로 먼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예. 우리가 옳아라는 것을 사회적 헤게모니로 만드는 거죠. 그럼 이 말로 싸우는 사람들이 누구냐? 학자, 언론인, 교사, 교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뜻 있는 사람들이 언론사에 들어가서 언론사를 바꿔야 돼요. 진보적인 보도가 더 많이 나오도록 안에서 싸워야 됩니다. 교수 사회도 매우 중요합니다. 학자들의 이야기는 사실 권위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헤게모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신념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대학 교수가 돼야 됩니다. 열심히 이론을 만들고 설파해서 지식사회의 헤게모니를 가져와야 되죠. 이런 싸움 방식은 기동전에 비해서 굉장히 길고 아싸리하지가 않아요. 지루합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그런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람시가 이 싸움의 방식을 진지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한 칼의 승부가 안 나요. 네. 진지를 구축하고 그 속에서 끈질기게 시민사회에서 합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진지전을 담당하는 사람들, 뭐 언론인, 기자, 교사, 교수 이런 사람들을 그람시는 통칭 지식인이라고 부릅니다. 지식인에게 이 중요한 임무가 있는 거죠. 네. 글을 읽고 논리를 개발하는데 소질이 있는 지식인들이 돈의 힘으로 무장한 자본의 지식사회 속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변화와 개혁이 옳다는 사실을 지적인 투쟁으로 만들어냅니다. 네. 사실 이게 힘들죠. 왜냐하면 상대쪽 교수나 기자들은 돈도 많고 힘도 셉니다. 하지만 우리 쪽 교수와 기자들에게는 민중들이 부여한 사명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네. 그 사명감으로 지식사회에서 지적 투쟁을 벌임으로써 사회적 합의에서 이겨냅니다. 이게 바로 그람시의 진지전 헤게모니 투쟁의 개념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과제 중에 이데올로기 교육과 사회 변혁의 교육이 이 머릿속에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충 강의로 이데올로기 교육과 사회 변혁 교육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그 사례는 EBS 다큐 프라임 시험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 내용입니다. 여기는 어떤 독일의 어떤 그 사례입니다. 한번 그 지문을 한번 그 네이버 박스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험 문제를 보면 독일에는 30만 명의 장애인과 간질 환자 등이 관리를 받는 시설이 있다. 하루에 1인당 4제국 마르크가 지출될 때 1년 국가의 총 지출은 얼마인가? 자, 그리고 이 돈을 신혼부부에게 100제국 마르크의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면 몇 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가? 장애인 보조금으로 6만 제국 마르크, 이것은 당신의 돈이기도 합니다. 다른 곳에 쓸 돈을 왜 장애인들을 먹여 살리는 데 써야 하나라는 어떤 생각을 주입합니다. 어떤 사회복지란 어떤 생산성이 없는 것이고 어떤 쓸모없는 사람은 어떤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죠. 예. 자, 여기에서 한번 지문들을 자세히 보시겠지만 이런 어떤 그 수학 문제를 가지고 그 사회에서 어떤 적대적인 이런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뭐 유대인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배척하고 하는지를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식적인 어떤 그런 루트를 통하는 거죠. 실제 학교에 있는 수업과 학교에 있는 그런 시험과 이런 어떤 수학 문제를 가지고 어떤 장애인이나 어떤 유대인에 대해서 어떤 좋지 못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갖다 이렇게 주입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렇게 이데올로기 개념을 배웠죠. 먼저 이념이라는 게 뭐였죠? 그때 이념이라는 게 어떤 사회나 어떤 집단들이 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신념이나 어떤 가치 체계라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이념이 어떤 정치적으로 극단화되어서 마음속 신념으로 교조화, 어떤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으로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조화하고 상대방을 적대적으로 배척하여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진영 투쟁으로 일관하는 어떤 경우를 우리가 이데올로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수학이라는 어떤 그런 교과에 어떤 그런 수학 문제를 가지고 그 수학 문제의 지문을 갖다가 이렇게 장애인이나 어떤 유대인이나 이런 어떤 사실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떤 유대인과 어떤 장애인들을 상대적으로 적대적으로 배척하고 그들을 정치적 진영 투쟁으로 이렇게 제외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잠재적으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데올로기 교육의 어떤 사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좀 이해가 뭐 되셨습니까? 4회 변혁 교육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학이라는 교과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우리가 수학이라는 교과에서 그죠? 통계라든지 아니면 뭐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파트도 좋습니다. 그죠? 이런 수학이라는 그런 교과를 가지고 그죠?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문제들, 어떤 지문들을 가지고 만다 어떤 공정한 거, 평등한 거, 불평등하고 그죠? 이런 문제와 관련되는 것들을 어떤 지문으로 출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문을 출제하게 되면은 자, 1차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 게 1차적인 목적이 되지만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어떻게 한다? 어떤 그런 수학 문제의 어떤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평등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 그런 공정의 문제를 갖다가 잠재적으로 이렇게 습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죠? 어떻게 합니까? 이데올로기를 갖다가 잠재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죠? 이쪽 수학에서 어떻게 한다? 사회 변혁적인 어떤 것들을 잠재적으로 우리가 습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에서 그죠? 우리가 가능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사회 변혁 그러면 이렇게 머리에 띠를 두르고 이렇게 투쟁하는 어떤 이런 어떤 그 것을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 변혁 교육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이런 어떤 교과 다양한 어떤 과목들에서 그죠? 어떤 우리의 불평등, 평등, 공정 이런 정의와 관련되는 것들 관련되는 어떤 그런 소재나 내용이나 어떤 질문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갖다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그 운영하면은 간접적으로 그죠. 직접적으로는 약간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은 간접적으로만 이렇게 학생들로 하여금 은연중에 습득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회 변혁 교육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오른쪽에 한번 그 보시면은 그 프랑스의 그 바칼로레아 그 대입 시험입니다. 그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나냐면 이게 2015년도 시험 문제인데 자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존중하는 것이 도덕적인 의무인가? 어떤 과거에 내가 나를 만드는가 뭐에 대해서 보통 한 철학 시험인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친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자, 이런 철학들이 보통 쓸모없다고 보통 그러니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프랑스 사회에서는 그죠? 이렇게 철학이라는 게 수능 시험이 바칼로레 시험에서 필수적인 과목으로 이렇게 등재되고 그리고 철학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니고 만다 그런 현실과 어떤 관련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런 철학이라는 교과목을 가지고 어떤 평등, 불평등, 그다음에 공정, 사회 정의, 그다음에 더불어 사는 것, 그다음에 타자의 문제, 그다음에 나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궁극적으로 이것이 바로 이게 사회 변혁의 어떤 토대가 되는 겁니다. 자, 제일 위에 그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결국 사회 변혁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학생들이 자기 삶에 개입할 수 있는 권력을 갖는 게 가장 1차적으로 우선됩니다. 그리고 그런 개입을 통해서 억압적인 사회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사회 변혁 교육입니다. 현재 예측하기도 현재 대한민국 사회 학생들은 어떤 자기 자신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뭐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외부에 주어진 어떤 그런 교육 과정, 외부에 주어진 그런 어떤 교과서적인 지식들이 많다. 이 학생들을 갖다가 이렇게 잠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권력이라는 게 뭐한다? 권력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면 어떤 집단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집단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권력이라는 개념이 뭔가 강제하고 그죠 이렇게 못하게 하고 don't 뭐 하지 마 이렇게 약간 부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기 쉬운데
예,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오로지 수능 시험이라는 어떤 거기 하나에만 다 몰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 이 수능 시험 자체가 뭡니까? 이게 바로 이 권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빨리 이렇게 이런 어떤 학생들이 자기 삶에 개입할 수 있는 이런 권력을 갖는 어떤 그런 교육의 그런 문화가 하루빨리 이렇게 왔으면 어떤 바람입니다. 사회 구조와 어떤 개인의 행위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먼저 사회 구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회에서 사람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속하면 어떤 학생과 교사의 관계, 그리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 어떤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등과 같은 어떤 사회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자, 이러한 사회적인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유형화되고 정형화되어 어떤 일정한 틀을 이루게 되면 사회 구조가 형성됩니다. 즉, 사회 구조라는 것은 한 사회의 개인과 집단이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방식이 정형화되어서 안정된 틀을 갖추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개인으로서 구성된 어떤 사회 속에서의 개인의 행동이 이렇게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개인이 사회 구조의 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사회 구조와 어떤 개인의 행동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은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행동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어떤 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사회는 어떤 질서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구조를 통해서 다른 개인의 사회 생활을 쉽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 구조는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장례식장에 화려한 색의 옷을 입고 가서 큰 소리로 웃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비난받기도 하는데, 이는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회 구조는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고, 개인은 사회 구조 영향에서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회 구조에 종속된 행동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사회 구조에 저항하거나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며, 그 결과 사회 구조가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사회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행동이 자연스럽게 변화함에 따라 사회 구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 구조의 관계에서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자, 우리는 역사의 산물이자 동시에 역사의 창조자다, 이런 말을 좀 많이 씁니다. 우리가 역사의 산물이라는 것은 사회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고, 우리가 역사의 창조자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 구조에 다시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대라는 객관과 시대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이라는 어떤 주관 간의 그런 어떤 상호작용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사회 구조와 개인의 행동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어떤 소셜 스트럭처와 어떤 에이전트 간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관계가 아니고 상호적인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 그런 어떤 관계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사회를 이해하는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이해하는 관점에는 크게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 있습니다. 자, 사회 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은 크게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으로 나뉩니다. 거시적 관점은 사회 제도나 구조 등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미시적 관점은 개인 간의 상호작용과 어떤 인간의 행위에 담긴 의미 등에 초점을 둡니다. 자,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은 흔히 숲과 나무를 관찰하는 태도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이 전체적인 숲의 규모나 어떤 산의 높이 등을 중시하는 관점이라면, 미시적인 관점은 숲에 어떤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의 생김새가 어떤지를 중시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를 이해하는 관점에는 크게 한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습니다. 기능론과
갈등론은 어떤 사회 구조, 어떤 소셜 스트럭처의 입장을 갖고 있고, 상징적 상호작용은 어떤 에이전트, 어떤 개인의 입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론과 갈등론은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떤 사회를 보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은 어떤 미시적인 관점에서 사회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능론과 갈등론은 어떤 사회 구조의 어떤 관점에서 어, 공통점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능론은 이 사회 제도를 아름답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회 제도를 아름답게 보고 있다. 그래서 제도의 아름다움이라고 어떤 우리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갈등론은 이 제도를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론은 제도의 사악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론은 기본적으로 제도의 아름다움을 주장하였고, 이 사회의 다양한 어떤 기관들을 본질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론에서는 제도의 사악함을 주장하고 있고, 이 사회에 있는 다양한 어떤 그런 기관들을 어떤 역사적인 병고 혹은 우연적인 어떤 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화된 장치로서의 그런 우연적인 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능론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론은 어떤 사회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고 봅니다. 즉,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장기가 각각 고유한 기능을 하면서 서로 연관되어 전체로서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사회도 다양한 부분들이 사회 전체의 존속과 통합을 위해 각자 맡은 기능을 수행하며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경제 영역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사회가 유지되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유통, 분배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정치나 법의 영역이 수행하는 기능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능론에서는 사회 각 부분의 기능과 역할이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유기체의 각 부분이 각자의 기능을 하며 유기체의 생명을 유지하듯이, 사회도 각 부분이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함으로써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이를 통해 안정과 질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므로 사회 문제나 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사회 구성 요소가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어떤 병리적인 현상이며, 다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분적인 치료와 개선을 하면 사회는 유기체와 같은 복원력이 있어 다시 정상적인 조화와 균형을 되찾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능론은 사회 질서와 조화를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사회 안정과 합의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반면 갈등론은 어떤 사회가 사회적인 희소 가치를 둘러싼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대립의 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희소 가치를 획득한 지배 집단은 부와 권력을 이용하여 기존의 지배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피지배 집단은 이에 도전하므로 갈등과 대립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갈등론에서는 갈등을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보고 있으며, 오히려 사회 변화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사회 통합은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지배 집단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피지배 집단을 억압하는 가운데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사회 각 부분의 기능과 역할도 지배 집단이 정당한 것으로 규정하거나 강제와 억압을 통해 기정사실로 된 것이며,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갈등론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와 갈등의 측면을 이해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지나치게 갈등을 강조함으로써 현실 속에 존재하는 협동과 조화의 현상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징적인 상호작용론은 어떤 사회 구조보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둡니다. 자, 이에 따르면 사회 문화 현상은 개인 간의 일상적인 상호작용 과정에서 어떤 주관적인 의미 규정과 해석을 주고받으며 형성되고 변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상호작용 과정에서 어떤 상징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데, 자, 상징에는 특정한 의미를 담고 있는 몸짓, 기호, 언어 등이 있습니다. 예컨대 등굣길에 만난 친구가 웃으며 손을 흔들 때 나도 웃으며 손을 흔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때 친구의 웃는 표정이나 손을 흔드는 행동은 반가움과 호의의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이고, 나는 그 상징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반응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인간은 어떤 상황에 아무렇게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규정하고 해석하는 어떤 상황 정의를 내리고 이에 따라 행동합니다. 자, 따라서 사회문화 현상은 사람들이 상징을 통해 상호작용한 결과로 발생한 어떤 주관적인 의미가 담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두어 사회문화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의 측면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1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주차 강의는 기능주의 교육 이론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